UD톡 지난번에는 우리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UD톡에서는 그거보다도 좀 더 기본적인, 조금 더 근본적인 주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애초에 도시, 이 도시라는 게 왜 생겼을까? 그 도시라는 게 그리고 나아가서 꼭 필요한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시재생, 도심공동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도시가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애초에 도시가 없으면 도시 문제도 없고 공동화도 없을 거 아니냐,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라는 거죠. 도시 없이 살아가면 안 되냐? 언뜻 듣기에는 그냥 막 하는 말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논의도 사실 족보가 있는 논의예요. 도시라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집중해서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없다는 건 특별히 어디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균등하게 흩어져서 사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도시계획가들 중에도 그런 도시를 꿈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농촌처럼 방만하게 그냥 균등하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구상한 사람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분산되어서 말하자면 집중해 있는 중심지나 도시가 없이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는 UD톡의 주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 그런 기름기는 좀 빼고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왜 도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도시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만약 우리가 도시가 생기기 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어디를 가도 다 균등한 세상에 산다고 해봅시다. 뭐 교통이 편하고 불편한 것도 없고 여기가 살기가 좋고 여기가 더 나쁘고 이런 것도 없고요. 뭐 공기가 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다 평평하고 완전히 동일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뭐 도시는 당연히 없고 중심지도 없고 변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분포 패턴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A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띄엄띄엄 분산해서 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널찍널찍하고 비좁지 않고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아니면 세상이 다 균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말하자면 도시적인 장소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A와 B 모두 어디가 더 편하고 아니고 이런 구분이 없는 완전히 균등한 땅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고요, 어디 가도 다 동일해요. 만약 도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가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A가 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반면에 모르긴 해도 도시가 꼭 발생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아마 B를 선택할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중심도 없고 변방도 없고 완전히 균등한 태초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A냐 B냐, 뭐 학문적인 고찰, 그런 복잡한 고찰 말고 한번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 보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감염된 사람들은요, 죄다 사람이 아닌 좀비로 변해갑니다. 길거리는 물어뜯는 막 피투성이 좀비로 가득 차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쫓기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세상이 다 좀비로 변하고 그냥 나 혼자밖에 멀쩡한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세상이 좀비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 좀비가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더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비가 없는 청정시대인 빈 동네 하나를 간신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을에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뭐 동네도 넓고 집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집집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널찍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건물에 다 뭉쳐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빈 동네라는 건 하나의 주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최초의 인류가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분포 패턴이 나타나겠냐, 이런 말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느낌이 달라지고 왠지 선택도 달라지는 것 같죠. 뭐 비좁게 몰려서 살 필요가 있냐, 사람 하나당 건물 하나씩 쓰면서 널찍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잘 안 들 겁니다. 동네가 넓고 건물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한 건물에 되도록이면 뭉쳐서 살려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은 서로 붙어 있어야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뭐 좀비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인류는 늘 환경 가운데 부담과 위험을 느끼게 돼요. 환경 요건이라는 건요, 인류에게 늘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맹수라든가 병균이라든가 뭐 기후, 재난, 이렇게 환경은 인류에게 늘 위협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서로 뭉쳐 있는 것만큼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려는 겁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집중 지역을 만들게 될 거다. 말하자면 도시를 형성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최초의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심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동생을 죽였던 가인입니다. 가인이 살인 후에 창조주의 영역을 떠나서 뭐 죄의식과 두려움과 이런 거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은 도시를 만들고 그 안으로 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라는 건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집중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결국 인류는 창조주의 노여움, 그리고 주변 종족의 공격, 그리고 환경의 위협, 이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숨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균등한 상태에서도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결국 이게 우리가 좀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린 결론하고 얼추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정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항상 먼저 뭉쳐 사는 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뭉쳐서 살고 나서 너무 빽빽해지고 너무 복잡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흩어져 가지고 띄엄띄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책에서 봐온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요, 보통 세계사 교과서 같은 데서는 최초의 인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뭐 농촌과 어촌과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키운 뭐 곡식이나 축산물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도시가 발생해 갔다,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흩어져 사는 게 먼저고 도시는 나중에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좀비 아포칼립스 논리에 따라서 비춰보면 이건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뭉쳐서 집중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왼쪽의 그림보다는 오른쪽의 그림을 좀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한 지역으로 집중하는 게 우선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도시부터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중심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식량과 물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그 중 일부가 우리는 북서쪽으로 가서 농산물을 지어서 여기 와서 팔겠습니다, 그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족은요, 우리는 바닷가로 가서 어촌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오겠어, 또 우리는 들판에서 목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도시로부터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가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그 도시를 지탱하기 위해서 농촌과 어촌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도시 우선 발생설, 그런 가설을 믿는 편입니다. 근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학에 대해서 한 기원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인 제이콥스 같은 경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생활은 항상 도시가 먼저일 수밖에 없다, 도시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아가고 도시의 편의를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마치 도시를 좋아하지 않고 도시가 나는 필요 없고 도시를 떠나 생활하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고 싶고, 그런 아이러니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 문명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거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세련된 설명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뭐랄까, 현대적이고도 조금 경제학적인 설명을 붙여서 한 꼭지를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른바 해변 위에 아이스크림 장사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미국에 가면요, 해변을 가면 꼭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트럭이나 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울 때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뭐 굉장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사죠. 해럴드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통계학자이신데 이분이 해변의 아이스크림 장사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어떤 식으로 결정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변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다란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 일직선의 해변을 우리가 하나의 세상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현실의 세상은 면적이 있는 2차원의 세상이죠.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1차원의 길다란 직선의 세상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해변에 어떤 아이스크림 장사 한 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그 아이스크림 장사가 자리 잡는 위치를 이렇게 하나의 막대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 양쪽으로 이렇게 점선을 그려볼게요. 요 점선은 뭐냐면 이 아이스크림 장사의 고객이 찾을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사업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와서 사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암만 해도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사 먹을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찾을 확률이 높은 요 지역을 바로 우리가 아이스크림 장사들의 고객의 영역이다, 말하자면 상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해변에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아이스크림 장사가 해변에 나타나서 영업을 시작하겠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장사가 해변에 단 한 명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독점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독점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장사, 해변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아이스크림 장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를 잡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과 같이 한가운데로 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 해변은 내 나와 발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운데 있는 게 눈에 띄기도 쉽고요, 고객 범위를 어쨌든 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사가 잘 되면요, 당연히 동종의 경쟁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 장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사하는 규모나 능력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상인하고 두 번째 상인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둘이 해변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둘의 해변 이외에서 위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요, 둘이 굳이 가까운 데 붙어서 장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을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각자의 영역, 각자의 나와 바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그건 너무 순진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어느 날 A가 일단은 실수라고 칩시다. 실수로 이렇게 우연히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렇지 않죠. A의 영향 범위가 B 쪽을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상업의 경계, 상권의 경계도 B쪽으로 좀 더 이동하게 돼요. 말하자면 A의 사업 범위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두 사람의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A가 좀 더 많아지겠죠. 어차피 A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무조건 A로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A가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갔다? 그럼 요만큼을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 B 아이스크림 상인이 장사를 끝나고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어요. 이 상에 매출이 좀 떨어졌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잘 살펴보니까요, 뭔가 달라졌어요. A가 자기 쪽으로 살짝 옮겨온 거야. 아, 이거였구나. 이놈이 술을 썼구나 하면서 자기는 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자기도 A 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가면서 영역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B의 영역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또 역전이 됐어요. B의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라도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계속 그런 행태가 누적이 되어 갔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A도 B도 똑같은 위치, 말하자면 해변의 중앙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선택이 결국은 두 아이스크림 장사를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게 하는 거죠. 처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치는 달라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전체 해변을 양분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의 위치는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호텔링이 이야기한 해변의 아이스크림 장사의 비유, 간단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요, 왜 사람들은 몰려 사는가, 말하자면 왜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상가나 관광지 돌아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부산 돼지국밥이니 장충동 족발이니 통영 충무김밥집이니 이런 가게들이 넓은 땅을 놔두고 그냥 한 군데 몰려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설명이
설명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도 이 호텔링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요,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뭐 국민 대통합을 하자.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나는 당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나는 중도입니다. 온건해요, 따뜻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뭐 사람이 먼저네, 따뜻한 보수네, 요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란 얘기예요. 뭐 별의별 온건하고도 중도적이면서도 따뜻한 말들을 다 하는 게 선거 기간이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뭐 서로 간에 뭐 뒤지게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차피요, 왼쪽 끝에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찍을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의 세계란 해변에서 내가 상대방의 영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유리해. 즉 내가 중도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거 뭐 별거 아닌 비유 같은데 참 여러 부분에 그럴듯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분산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선택의 차원에서든 결국은 일정한 영역에 몰려서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드는 중심부, 그 중심부가 결국 시장을 이루고요, 성곽을 두르기도 하고요, 산업기지가 되기도 하고요, 행정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런 도시로 발전해 간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균일하게 흩어져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도시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일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각자 흩어져 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디톡 두 번째에서는요, 도시가 왜 생겼을까, 그리고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유디톡에서도요, 도시에 대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